투자로 할 차례죠. 자, 우리 투자로는 6문제에서 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248페이지인데요. 투자로는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우리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자, 이 장점에서 동그라미 2번 절세효과 별표 하나 해볼까요? 우리 부동산 투자는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감가상각비, 이자 지급분 밑줄칩니다.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빼줍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구매력 보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요.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있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그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매력 보호, 인플레이션 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인데요.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1번 별표해 주세요. 낮은 황금성입니다. 이 낮은 황금성은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부동산을 투자하면 현금으로 바꾸기가 힘들죠. 그래서 황금성이라는 건 현금으로 바꾸는 건데, 그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줄치면 되겠네요. 이런 낮은 황금성을 다른 말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옆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줄치시면 되겠어요. 네,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데요. 네, 지렛대 효과는 뜻부터 아셔야 돼요. 지렛대 효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지렛대 효과란 부채, 즉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줄을 친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죠. 총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건물이 있는데요. 부동산 건물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10억 한다고 그래 보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에서는 앞으로 순영업 소득이 2억 원이 예상이 돼요. 2억이 예상된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구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사는 거예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산다는 얘기는 부채를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채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은행으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를 6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부채를 6억 이용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은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4억이죠. 네.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사는 방법이 그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경우에 한번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이에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이런 말들을 뭐 외우려 하지 말고요. 총 자본이 총 투자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니까 분모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총 투자액이 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총 투자액이 여기서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이죠. 순영업 소득이 2억이잖아요. 10억분의 2억이다. 그럼 0.2 아닙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20%네요. 총 자본 수익률이 20%죠. 그럼 이 경우 한번 볼까요? 부채를 이용했을 때. 자, 부채를 이용했을 때 총 자본 수익률을 구해보면, 자, 이 경우도 어차피 총 투자액은 얼마인가요? 부채를 이용하나 이용하지 않나 총 투자액은 똑같죠. 그리고 순영업 소득 2억이죠. 순영업 소득은 부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나중에 영업현금으로 할 때 전에 보셨지만 순영업 소득 다음부터 부채 서비스를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영업 소득은 부채 사용 여부하고는 관계없다. 그럼 결국 이것도 몇 %입니까? 이것도 20%죠. 20%예요. 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이제 지렛대 효과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인데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제 기억 작년에 나왔습니다. 30일에 33일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제 생각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뭘까요? 분모가 자기 자본이겠죠. 눈치상 우리가. 그죠? 아까 총 자본 수익률이 분모가 총 투자이겠으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분모가 자기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자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투자했잖아요. 10억이죠. 여기서 잘못 판단해버리면 낭패보죠. 네. 항상 생각을 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자기 자본 10억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제가 계산은 안 하겠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 투자액이 다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몇 프로일까요? 20%죠.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다 지금? 20%입니다. 자,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 여기서 한번 부채를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지금 계산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할 건데 분모가 뭐겠습니까, 이제? 얼마입니까? 여기 적어놨죠? 여기 적어놨어요. 4억이죠? 그럼 계산하지 않았지만 이거하고 얘도 20%겠습니까? 20%가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이용 안 했을 때 20%인데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이 당연히 줄어들었는데 이게 같을 리가 없잖아요. 다르겠죠? 달라진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하니까? 부채를 이용하니까.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렛대 효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부채를 이용해버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바뀌어요. 그게 지렛대 효과예요. 그럼 보세요. 뭐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부채를 이용 안 할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죠? 20%잖아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근데 이제 부채를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부채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부채를 이용해. 부채를 이용해 봤어. 일단 부채를 이용한 거예요. 자,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 변한다. 자, 근데 부채를 이용했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예를 들어서 부채를 이용해 봤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부채를 이용 안 했을 때는 20%였는데 부채를 이용하니까 30%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30%가. 또 부채를 이용했는데 여전히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가 되더라. 부채를 이용했더니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가 되어버리더라.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요? 커질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고요. 이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가 없죠. 이거는
그럼 이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졌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이걸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정의 지렛대 효과.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 뜻이 뭐예요?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진다. 이게 정이에요. 부는요? 이게 부죠. 이게 부라고요.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작아진다.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중립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부채를 이용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죠.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과 부와 중립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달성됐을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채를 이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경우는 어떨 때 커지느냐면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저당 수익률이 뭐예요? 이자율이죠.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에요. 총 자본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져요. 근데 반대로 총 자본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작아진다. 지금 저 경우에 지금 총 자본 수익률이 20%였잖아요. 은행에 가본 거예요. 은행 가가지고 돈을 빌리러 갔어. 그럼 은행 이자율을 물어봤더니 은행 이자율이 10%래. 그럼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이용하고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은행에 갔는데 은행 이자율이 30%야. 그러면 자기 자본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더 크죠. 은행 이자율이 더 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렛대 효과를 모르는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돈 빌릴게요 빌렸단 말이야.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중립은 어떨 때 일어날까요? 같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중립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어떨 때 정이 일어나고 어떨 때 부가 일어나고 어떨 때 중립이 일어나는지 중요하다. 이거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죠. 그럼 지금 이 사람 돈 얼마 빌렸어요? 6억 빌렸잖아요. 돈 더 빌려보는 거예요. 8억.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본이 더 커져요. 더 커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또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돈을 더 빌렸다 그래 볼게요.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5% 돼 버리는 거예요. 더 줄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부채를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집니다. 그게 정이냐 부냐의 문제일 뿐이지 지렛대 효과는 더 커진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제가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설명 다 드리고 책을 볼 텐데. 그럼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하고 있어.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투자자는 좋죠. 아무래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니까.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돈을 빌리고 계속 부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6억을 빌렸잖아요. 6억을 빌렸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었잖아. 왜?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야,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부의 지렛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은행 가서 돈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채를 갚았어요. 일부. 한 4억 정도 갚아버렸다고. 그럼 부가 정의됩니까? 부가 정의되지 않는다. 부가 정의되려면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조건이 돼야만 정의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 조건에서는 부채를 아무리 갚아도 부채를 이용하는 이상 부의 지렛대 효과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에서는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 그리고 정의 지렛대 효과 뜻이 뭐고 부의 지렛대 효과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부채를 갚아가지고는 부가 정의되는 게 아니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총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커야만이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50페이지 지렛대 효과에 거기 의의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둘째 줄에 지금 줄을 쳤어요. 안 치신 분들은 치세요. 즉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에도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라 투자 위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 그 증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요. 양가로 3번에 지렛대 효과 유형이라고 있죠. 네, 그게 좀 중요하죠. 자, 먼저 정의 지렛대 효과 보세요. 뜻 보겠습니다.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즉 부채를 이용할수록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는 뭐겠습니까? 부채를 이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작아진다. 중립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 중요하죠. 거기 보면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가 그때 제가 뒷부분 줄치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이에요. 그 정도 조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지렛대 효과의 특징 볼까요? 자, 1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2번 한번 볼게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 줄 한번 쳐볼까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부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렛대 효과도 없고 금융위험도 없다. 금융위험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별표입니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부채 비율을 낮추어도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가 정으로 바뀌려면 이자율이 하락돼야 돼요. 그래서 4번에 보세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때 이자율을 낮추면,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만이 정이 발생해. 이렇게 돼야만 정이 발생해. 어떤 사람이 하루에 소주를 6병 먹어. 소주 6병 먹는다고. 병원에 갔더니 술을 끊지 않으면 위험하대. 병이 안 낫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6병 먹던 술을 3병으로 줄였어요. 병 낫는다? 안 낫는다. 병세가 조금 덜 악화된다는 뿐이지 여전히 병이 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술을 하나도 안 마신다? 그러면 이제 낫는다. 그러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 발생 조건에서는 부채가 많든 적든 부채를 이용하면 일단 부의 지렛대 효과다. 부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 이렇게 돼야만이 부가 정의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렛대 효과까지 봤고요. 자, 이제 253 위험입니다. 자, 우리 투자론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왜 합니까? 미래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죠? 근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한 걸 우리는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투자론은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걸 일단 먼저 공부합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를. 그래서 거기 253페이지 보시면 위험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자, 거기 보면 불확실성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변동 가능성이란 말도 나오고, 변동 가능성이 위험이에요. 그리고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위험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거기 위험의 측정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그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로 표현하죠. 그럼 분산이 크다, 표준 편차가 크다, 그 말은 위험이 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험에서는 먼저 위험의 종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험의 처리 방법 아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위험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위험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페이지, 요제는 256페이지입니다. 그 위험의 유형이라 나오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거기서는 1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5번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사업상 위험 볼게요. 사업상 위험은 거기 아마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텐데 수익성이 나빠지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수익성을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사업상 위험은 한마디로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한 1억 정도 벌 줄 알았는데 했더니 한 5천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더라. 이게 사업상 위험입니다. 이 사업상 위험은 다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거기 시장 운영 위치 위험은 수익이 나빠지는 원인에 해당해요.
여기서는 시장 위험만 보시면 되겠다. 왼쪽에 용어해 보세요. 시장 위험이라고 있죠. 시장 위험은 거기 경기 침체 밑줄 치고 수요 공급 변화에 따른 위험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만약에 제가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임대업을 하는데 생각한 것만큼 돈이 안 돼. 생각한 것만큼 수익이 안 나. 이게 무슨 위험이다? 사업상 위험. 이게 무슨 위험이라고요?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 자, 그런데 왜 수익이 안 나는지 봤더니 수요와 공급이 내가 예상한 것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변해버렸어요.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그렇지.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익이 안 나겠지. 그렇지. 수요가 감소해버린 거야. 나는 수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수요가 줄어버렸어. 경기가 침체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자,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PC방 하는데, PC방 공급이 감소하면 내 수입이 줍니까? 그래, 그 얘기 하잖아, 지금. 공급이 어떻게 될 때? 그래, 수요가 감소했는데 공급도 그럼 말이 좀 이상하잖아.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내가 수익이 안 나죠.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은요? 그렇죠. 내가 임대업 하려고 건물을 샀는데 온 동네 건물 짓고 있어.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실이 생기겠죠. 미분양이 일어나겠죠. 이런 게 시장 위험이라고요. 그러면 거기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다. 그래서 그 옆에 제가 그때 적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공실, 미분양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시장 위험이에요. 나머지는 굳이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쭉 가면 2번 보고, 2번부터 보고. 금융적 위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돈을 빌렸을 때 그걸 못 갚을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아까도 우리 지레트 효과에서 했지만 전부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한다면, 즉 부채가 없다면 지레트 효과도 없지만 무슨 위험도 없다? 금융 위험도 없다. 다른 위험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금융 위험도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업상 위험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사업상 위험은 내가 대출이 많다고 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험의 원인을 보라고요. 위험의 원인.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앞에 셌어요. 낮은 황금성, 현금화기가 힘들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에 보니까 제거할 수 없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피할 수 없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장과 관계되는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에 경기 침체 밑줄 쳐보세요. 인플레 밑줄 치시고요.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 전부 다 시장과 관계되는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은 못 피해요. 시장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시장과 관련되는 위험이고 피할 수 없다. 자, 비체계적 위험 보겠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시장과 관계되는 위험이 아니고 개별 투자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위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개별 동그라미 하면 되어 있을 겁니다. 개별 위험이다. 그게 피할 수 있죠. 자, 됐습니다. 넘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위험의 처리 방법부터 하고 갈게요. 자, 우리 교재는 페이지 264페이지네요. 그럼 위험의 종류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 안에 시장 위험이 있었죠. 자, 그리고 무슨 위험했습니까? 금융 위험했었죠. 그리고 유동성 위험 했네요. 일단 이것들은 먼저 알고 가야 된다. 이 세 개. 자, 그 다음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교재 264페이지 보시면 위험의 처리 방법, 관리 방법 되어 있는데 264페이지는 처리 방법이고
65페이지는 관리 방법이잖아요. 뭐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같이 봐도 돼요. 같이 봐도 됩니다. 자, 그 1번에 제외라고 되어 있죠. 저 제외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을 제외시킨다 뜻. 위험한 데는 투자, 그렇지? 안전한 데 투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위험한 데는 투자 안 한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이걸 회피라고 그래요. 회피. 그럼 제외 회피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행에 저금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저금하는 거예요. 위험이 없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국공채 사는 거예요. 국공채. 국채 사는 거. 공채 사는 거. 이게 제외입니다. 자, 양가로 2번은 중요하죠. 보수적 예측. 자,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는 수익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낮게. 수익은 낮게. 둘째 줄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수익은 낮게 예측하고 비용은 어떻게? 높게 예측해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조정해라? 하향 조정해라.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라. 그런 말들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한번 또 특강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할인율, 수익률, 환원율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자꾸 우리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잊어먹을 게 따로 있어요. 이런 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기억합니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외울 건 외워줘야죠. 할인율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현재 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을 감정평가할 때도 했어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감정평가 수익 환원법 할 때도 얘기했다니까. 할인율이 커지면 투자 가치 작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위험을 관리하려면 이 부동산 자체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과대평가하고 혹하다 보면. 그러면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이 가치 자체를 다운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위험을 내가 피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어떤 걸 써야? 높은 걸 써야 이 가치를 다운시킬 수가 있다고요. 이게 원리가 이해 안 되시면 외우기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위험 조정 할인율 조정법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말 나와 있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 어떻게 해라? 우리 위험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그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떤 할인율을 쓰라? 높은 할인율을 쓰라.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의 관리 방법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는 위험의 증가가 중요하죠. 위험의 증가는 뜻이 뭡니까?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 전가에서는 종류를 아셔야 돼요. 임대료 인상계약, 보험계약 이 두 개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감도 분석이 있네요. 민감도 분석은 제가 어떤 말이 나온다? 투입 요소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 밑에 투입 요소, 변수 그래도 돼요. 투입 요소란 말 대신 뭐가 와도 된다고요? 변수, 변수도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 자료 나간 거 있죠? 자료 나간 거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 자본 수익률이 그 다음으로 크고 저당 수익률이 가장 작은 결과를 얻게 된다. 어때요? 틀렸죠. 이건 정의 지렛대 효과죠. 부의 지렛대 효과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나왔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중립적 지렛대 효과구나. 그러니까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죠?
대부 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어떻게 된다? 커집니다.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차이가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채 이용 안 하면요. 부채 이용 안 하면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차이가 날 리가 없어요. 왜? 총 투자액이 다 자기 자본인데 뭐 다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은행 이자 낼 일도 없는데. 자, 그 다음 4번. 부채를 이용하더라도 총 자본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죠. 20% 똑같잖아요.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위험의 관리 방법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교재는 258. 수익률입니다. 자,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다.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 시험에서 얘가 중요하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259페이지에 보시면 요구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을 볼까요? 여기서도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 딱 나오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10부터 알아야 돼요. 식은 알고 있는가? 요구 수익률이 식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요구 수익률에서 어떤 게 중요한가? 이걸 머릿속에 다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말 그대로 투자자가 어떤 투자인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요구하는 수익률인 거예요. 내가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이 정도 수익은 내가 내야 되겠다. 이 정도 수익은 내가 요구해야 되겠다.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이 정도 나한테 보장해줘. 내 아파트에 투자할 테니까 이 정도는 보장해줘.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최소한의 수익률일까요? 최대한의 수익률일까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투자자가 투자인으로부터 보장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일단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조금만 요구 수익률을 이해를 해버리면 이건 당연한 거죠. 요구 수익률의 뜻을 알면 당연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자, 은행에 저금했을 때 이자율이 무역률이거든요. 은행 이자율이야, 이게. 은행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 은행 이자율. 국공채 수익률. 뭐 이런 거예요. 위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은행 이자율만큼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되죠? 더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더 요구를 해야 돼요. 이 위험 할증률을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기본적인 요구 수익률의 형태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형태가.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구 수익률 그러면 이 10부터 딱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얘가 중요하죠. 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험 할증률이.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투자자마다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혐오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위험을 싫어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죠?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투자마다 위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투자마다 위험이 다르죠. 뭐 주식에 투자할 때, 아파트에 투자할 때, 토지에 투자할 때마다 위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또는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럼 위험 할증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이게 커지면 이거 안 커지겠어요? 그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요구 수익률 커진다.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이업률 한번 볼게요. 무이업률은 은행 이자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이업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위험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뭐 많이 싫어하느냐 적게 싫어하느냐, 그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어떻다? 무관하다. 다 책에다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여기를 묻고 여기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그러면 칠판에 적으면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위험 할증률이 투자자마다 다르죠. 그럼 요구 수익률도 투자자마다 다르겠네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투자자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 보시면요. 거기 중간에 박스가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이업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무이업률 보세요. 무이업률은 은행 이자라고 그랬죠.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시간 대가. 그래서 예금 이자율이나 국공채 이자율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거기서는요. D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전에. 무이업률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나 투자자의 위험 혐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험하고는 무관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이업률이에요. 위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위험 할증률입니다. 니은에 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B번이 중요하죠. B번의 둘째 줄이 중요하다고요.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네. 260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수익률이에요. 왜냐하면, 실현 수익률이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죠.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다 끝나야만 알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실현 수익률에 260페이지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 동그라미 2번에 투자 선택 시 직접 관련이 없는 수익률 그렇게 말씀하면서 밑에 적으라고 그랬죠.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투자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투자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죠. 이 문장 자체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 자체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에 실현 수익률이 온다든지 여기에 실현 수익률이 오면 안 돼요.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한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장도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 그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여기 지금 상가가 있는데 내가 저 상가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럼 저기 내가 투자를 할 때 한 10% 정도는 수익이 나겠지? 이거는 예상이잖아요. 그죠? 예상이잖아. 그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아, 이 정도 수익이 나겠지? 그럼 요구 수익률은요? 내가 이게 투자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수익이 나야지.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은 다르죠. 내가 예상하는 거하고
내가 요구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는 기대는 지금 12%를 기대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12%가 기대가 돼. 저희 상가에서 한 12%가 기대가 돼. 예상이 된다고. 근데 내 요구 수익률이 10%야.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이거를? 자꾸 그렇게 틀리면 안 돼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봐봐요. 탁탁 바로바로 튀어나오면 안 돼. 그게 습관이 돼버린다니까, 시험장 가면.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냥 틀려버려요. 이게 1번에서 어떻게, 1번에서 벌써 틀렸어, 그 문제. 이게 1번 지문으로 나왔으면 틀렸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다 외우세요. 안 되면 외우세요. 아니,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내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보다 더 많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투자하죠. 그죠? 그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않죠. 나중에 이 둘이 같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같아집니까?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가지고 점차 하락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럼 이거는요, 이거 반대겠죠? 투자 안 한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점점 상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261페이지 보시면, 거기 투자 가치가 나와요. 투자 가치 보시면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고 있죠. 그거 제가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수익률이 커지면 가치는 작아진다고. 그건 어느 경우나 다 적용이 돼. 수익률이 커지면 뭐 투자 가치든 무슨 가치든 가치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2번을 제가 그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러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도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건 꼭 좀 기억하자.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엊그저께 만들었나? 토요일 날 제 밤에 만들었는데 문제를 많이 낼 수는 없고 제가 시간 관계상 5문제, 6문제 냈죠? 7문제가? 이 내면서 가능하면 투자론 전체 내용을 제가 다 한번 좀 포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 7문제 가지고 부족하지만 7문제를 꼭 좀 잘 봐주세요. 투자란 전 범위를 제가 그냥 7문제를 한번 내본 거예요. 자, 지문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자, 그 2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 시 요구되는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요구 수익률 문제죠. 그러니까 요구되는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 아닙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 안에서 얻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오케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기회비용으로서, 기회비용 맞습니다. 내가 이걸,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거든. 내가 이걸 포기하고 왔는데 이 정도는 요구해 안 되겠어요? 뭐 그런 얘기거든요. 무위험률뿐만 아니라 위험 할증률도 포함된다. 오케이. 인플레가 예상되는 경우에 예상 인플레율을 요구 수익률 산정 시 가산한다. 맞습니까? 네. 무위험률의 크기는 일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개별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 무위험률이 은행 이자율이잖아요. 은행 이자율은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지 투자자의 위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5번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내 투자 가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민감도 분석이란, 민감도 분석 나왔네요.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 저 위험 요소 나왔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투입 요소, 변수, 요소 이런 말 나오면 네, 민감도 분석이죠. 자, 2번 볼까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기대 수익률은 상향 조정, 요구 수익률은 하향 조정한다. 틀렸죠? 기대 수익률 보는 순간 X인 알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은 하향, 요구 수익률을 상향합니다. 3번 볼게요.
위험 할증률이란 투자원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더 많은 위험 할증률을 요구한다. 그렇죠. 자, 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나요? 비례관계 있죠. 비례관계. 동그라미가 플러스. 위험과 수익은 플러스 관계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진다. 그 얘기죠. 5번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 시장 가치가 상승하여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하게 된다. 맞습니다. 시장 가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기대 수익률이 크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야.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투자 가치는 예상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써요. 그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 작아진다 그랬어요. 이들은 반대야. 근데 시장 가치는 결국 시장 가치도 똑같은 가치거든요. 제가 감정평가할 때 말씀드렸어요. 가치 구하는 식은 거의 같다고요. 분자는 예상 순수익이 올라가고 밑에는 할인율이야. 근데 이때는 시장 이자율 기대 수익률 쓴단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 그럼 기대 수익률과 시장 가치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이 반비례죠. 이 둘도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럼 거기 시장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랬지? 그럼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가치가 하락하면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수익률과 가치는 항상 반대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써먹을 때가 너무 많아.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치는 줄어들고 수익률이 하락하면 가치는 올라가요. 자, 그래서 3번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내가 2번이 틀렸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할게요.